최근에 재밌게도요, 국민의당의 한석, 민주평화당의 한석 이렇게 국회 의석을 나란히 잃더라고요. 민주평화당은 박준영,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송기석, 광주 서구 갑.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국회 의석을 잃어서요. 민주당에서는 어쩌면 총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생기는 셈인데. 그렇죠. 예. 지금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한석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광주 전남에서는 그분이 도지사 선거 나간다고 그 자리를 빼려고 해.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보궐선거 요건이 생겼단 말이죠. 예,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광주 서구 갑 그리고 전남 영암 무안 이 부분은 현재 분위기대로 공천만 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공산이 큰 이렇게 보궐선거 요건이 생기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6.13 재보궐선거가 현재 투표를 해야 되는 곳이 확정된 곳만 6곳이에요. 지방선거 나간다고 자리를 내려놓는 사람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경북지사 나가는 이철우, 그 자유한국당이죠. 거기도 자리를 내려놓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확정된 것만 지금 우리가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빈자리가 됐던 곳, 안철수의 노원병. 네, 노원병. 그 노원병에는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황창하 지역위원장과 김성한 노원구청장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복당 신청을 한 정봉주 전 의원 출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얘기한 바 있었죠. 지금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죠. 이분이.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이 아직도 정치하나요? 뭐 얼마 전에 무슨 기웃대고 있어요. 야구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독립리그 협회장. 총재 어마무시한 총재. 제왕적 대표인데 그거는. 이런 아이들은 키우면 안 되는데 자꾸 키워지죠. 자, 황창하 위원장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지금 김성환 노원구청장도 출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노원병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선이 치러져서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원병이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를 잃고 그 자리에 안철수가 사실 범야권의 어떤 지지, 뭐 지원을 받아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전략공.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이뤘죠. 예. 그래서 이 노원병은 좀 민주당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송파을이죠. 송파을에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출마를 시사를 했죠.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그 원내대표 아니에요. 아, 다른 분이죠. 비례대표인 분인데 네. 나는 왜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례대표를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역 기반이 송파을에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 김성태가. 근데 비례대표를 내려놓고 출마를 하면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는 승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비례대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기가 내려갈 지역구로 이미 터를 다지고 있었던 거죠. 총선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건수가 생긴 거예요. 최명길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미당,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MBN 앵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종진 MBN 앵커라는 것도 웃겨요. 종편에서 여러 가지 부류의 앵커들이 있잖아요. 가장 희화화된 캐릭터는 이제 김정은 살찐 거 걱정하시는 분, 엄성섭. 박종진 MBN 앵커가 정말 허접한 사람이거든. 진행도 잘 못하고 컨텐츠도 없고 그냥 어그로 끄는데 되게 유명했던 바로 이런 인물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의 관심 포인트는 안희정 지사가 아직도 지금 출마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를 삼선을 하지 않고 지금 당대표를 노리느냐 아니면 천안에 생기는 앞으로 생길 요인이 있어요. 천안에 생기는 곳에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송파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송파구에서도 좀 잘 사는 지역이에요. 네. 최명길은 어부지리로 당선된 거예요. 박근혜의 지금 현재 변호사 그 사람이 공천 못 받으면서 자유한국당 공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새누리당 공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바로 그 지역이고요. 다음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울산 북인데 여기는 윤종호 민중당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됐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진보세가 정말 강한 지역이에요. 그 울산 중에 공장이 많은 지역.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상원 지역위원장과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유력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윤두환 당협위원장과 박대동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조승수 전 의원, 그리고 민중당에서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각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이거 밀어줘. 이런 관점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쪽은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한 첫 지역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북구는. 예. 최경환 들어갔죠. 홍문종 들어갈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한 10개 될 네. 것 같아요, 얼추. 10석 정도. 더 될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걸 빨리 치러내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뭐 시민님 말씀처럼 단체장 출마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0석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10석 이상 뭐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면은 이걸 미니 총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분위기 속에서는 이제 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좀 몰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헌도 있고 또 향후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좀 몰아줘야지. 지금 이게 한국당이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는 이 좋은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직접 몸에 와 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번에는. 저는 이것을 이 보궐선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3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을 받는데 이런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형에 대해서는 3심까지 가지 말고 부정선거에 대한 것 단심으로 끝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단심으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새끼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렇지. 우리 민정수석이 뭔가 좀 굉장히 좁은 시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법을 그렇게 악용해 먹으면 방법이 없는 거라서 지루하더라도 또 재보궐선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올해는 아마 없을 거고요. 재보궐선거는 내년 한 4월 달쯤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석으로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LCT 비디오 물러난 배덕광. 이 사람은 그냥 비리. 이 사람 어떤 하소연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만뒀어. 나중에는 하도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돼서. 여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죠.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준호 지역위원장 있고요. 국민의당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는 이해성 전 수석이 출마를 준비합니다. 이런데도 분위기만 잘 타고 투표율만 높으면 특히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도 개헌 투표까지 같이만 이제 걸려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 하나 바꿨지만 힘들다. 지방 권력도 바꾸자 하고 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투표율 70%만 넘길 수 있다면 이런 지역들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광주로 갈게요. 광주 서구갑. 민주당 소속의 박혜자 지역위원장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이죠.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과 이건태 변호사, 그리고 민평당에서는 김명진 전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가끔씩 고향에 가거나 어렸을 때 봤던 분들도 계시네요. 송갑석 씨 이런 분들. 정용화 씨도 마찬가지고. 정용화 씨가 원래 당시 새누리당에 있던 정치인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 합당하면서 이쪽 정치인이 돼 있는데 다시 가겠네요. 네. 네. 다음에 이제 박준영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 아, 여기는 군, 시군 이런 데가 막 3개씩 합쳐져가지고 지역구 관리하기 엄청 힘들겠죠. 민주당에서는 서삼석 지역위원장과 백재욱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의 등판도 가능성이 있고요.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의 이윤석 전 의원과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안군이 고향인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위원장의 출마도 거론 중입니다. 이 지역의 다른 뭐 국민의당이나 빠당이나 뭐 이런 데가 좀 접근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게 싶다. 신안이 우리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또 이었고 있는데 건방지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라. 예. 이거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득표율 15%예요. 선거 비용 보전 받을 수 있는 15%만 되면 정치적으로 투자해요. 여론조사 대충 돌려보니까 한 20%는 나오더라. 선거에서도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이름 한 번 알리는데 합법적으로 돈 안 들이고 15%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곳에서 출마가 점쳐지는 이윤석 전 의원은 이분은 민주평화당으로 갈아타신 분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왜 뭐 6개 지역구 이야기만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3석 차이 정도 날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올해 6월 달이면 국회의원 구성이 바뀝니다. 국회의장도 바꿔야 돼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되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의석이 배분되고 바뀔 것이냐. 잘못하면 의석이 역전될 수도 있고요. 잘하면 3석, 4석 차이에서 10석 이상 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쩌면 지방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지방선거는 사실 포인트는 몇 개 없어요. 인천, 경기, PK, TK예요. 그 정도만 선방하면 민주당이 대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근데 국회의석은 또 그게 안 바뀌어서 만약에 뭐 한 간발의 차이로 역전당한다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계호 전남의 유일한 의원이
전남지사 나가려니까 나 사퇴하려니까 당에서 막 말리다가 왜 말려? 나 나가고 싶어 막 이렇게 약간 잡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석이 아까운 거죠. 지금 121대 117이니까 여기서 10석을 가져오면 사실 다 가져오면 131대 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말기에 힘있게 개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재보선을 못 가져올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기 말기에 어려움이 처할 거다. 지금도 지금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국민적 재보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역보다도 큰 대승적 차원에서 좀 예를 들면 A 지역이 재보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벌떼처럼 전화하고 또 지인들을 찾아서 선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역구들을 보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송파을만 해도 국민의당 거였고 노원병도 국민의당 거였고 울산 북은 민중당 거였고 해운대을은 자유한국당, 광주 서갑, 전남 영암 무안도 예전에 국민의당 거였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몇 석만 더 가져와도 가져올 공산이 많은 곳이 많잖아요. 해운대을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광주 서갑,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그리고 송파을, 노원병, 울산 북 정도는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6개 중에서 5개를 가져오면 127석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만큼이나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잠깐 이제 우리 곰PD가 지나쳤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방 단체장으로 좀 나가는 걸 삼가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돼요. 이거는 극우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다 염원입니다. 국민들의 염원이고 그다음에 현 정치인들의 염원이고 우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공해야 돼.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도모하더라도 일단 무난하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이양을 민주 진보 세력들한테 해야만 미래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버려놓은 지난 9년 그리고 그들이 후퇴시켜놓은 역사의 30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선거는 범국민적 선거 재보궐 선거가 돼야 된다. 우리 방송도 이제 그거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시민의 눈과 함께 투표율 올리기 운동. 투표율 올리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일종의 촛불 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AS예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촛불로 박근혜 파면시켰는데 투표율 올려서 합법적으로 기득권을 물갈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때 6월 지방선거 때 합해질 그 모든 투표 행위들에 있어갖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투표장으로 나가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당연히 거예요. 하죠.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저희는 또 그걸 넘어서 지난 3일 날 어떤 시민의 눈 최초로 이제 전국 조직화에 나섰고 총회를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15일 본 선거까지 다 감시할 겁니다. 그래서 전 후보를 영상으로 전부 촬영해서 허위, 공갈, 협박, 국가 비밀 누설 이런 자들을 모두 다 고소고발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제 투표율을 높이는데 우리 지방선거 개헌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힘을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으려면 70% 넘기자. 지방선거도. 그다음에 그래야만 이후에 개헌을 힘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아마 시민의원도 크게 새날을 곧 찾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해왔던 정권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왔지만 막상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직도 뭐 온라인상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갑수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을 대상화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희한하게 대선 투표율 높지만 총선 좀 떨어지고 지방선거 떨어지고 재보선 떨어지잖아요. 그 국민들 얼마 되지도 않는 뭐 20%, 15%의 투표율 같은 걸로 국민을 대표하는 지금까지 적폐가 있었거든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직접 국민이 나서서 투표를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까운 건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국민들이 야권이라고 당시 지금은 야권이라고 얘기했던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20석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요. 국민의당 내부의 구국민의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국민의당의 의석수만큼 더하면 사실은 150석이 넘습니다.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은 정부가 민주 진보 정치를 펼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당들이 배신을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분열하고. 그래서 지금 민의가 굴절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단죄하고
물론 뭐 보궐선거지만 그게 몇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져오는 것, 찾아오는 것이 촛불혁명의 연속선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과거의 지방선거하고 남다른 굉장히 특별한 촛불혁명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지방선거,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각고에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 적폐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구출하기. 이런 좋다. 거예요. 네.